요즘 들어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느껴지시나요?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그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 아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엄마,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그 순간 마음이 살짝 접히고 말문이 닫히게 됩니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존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꺼내기가 망설여집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또 상처를 받진 않을까? 내가 얘기한다고 뭐가 바뀔까? 이런 생각 끝에 오늘도 조용히 웃으며 넘기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사회적 거절이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감정. 그 감정이 쌓이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레 말수가 줄어들고 결국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소극적인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상처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러워진 것이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말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사랑은 줄 수 있지만 존중은 지켜야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결국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서로를 존중하고 있느냐가 관계의 균형을 만듭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수를 줄인 이유는 단순히 조용해지고 싶어서였을까요? 혹시 내 말이 가볍게 여겨질까봐, 그저 참는 것이 편할 것 같아 마음 깊이 접어두었던 진심이 들키지 않기를 바란 적은 없으셨나요? 그 진심은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존중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침묵은 감정의 끝이 아니라 다시 말문을 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내 감정을 이해하고 다시 말을 건넬 용기를 갖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제는 침묵 너머의 감정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그 사람이 내 삶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을 누구보다 아껴요. 하지만 정작 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빠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엄마가 몰라도 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은 자녀가 부모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지각된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 감정이 존중의 기반이 됩니다. 즉, 내가 자녀의 삶에서 사라져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존중은 멀어지고 소외감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관계는 점점 얇아지고 평면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존중은 억지로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 존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애들은 왜 그런 걸 모르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건 예전에 내가 해봤던 건데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해보는 거야 라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도 강요와 조력 사이의 어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존중은 나의 위치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나의 필요를 다시 느끼게 해주는 일입니다. 지금 내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문장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존중은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일 때 생깁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서 다시 세워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존중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작은 결정 하나조차 자녀에게 묻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 이런 건 너희가 정해. 처음에는 배려였던 말이 점차 나 자신을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가 말해줘야 안심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언가를 잘못하면 안 된다는 불안이 자꾸 생겨나며 그 불안은 자신감의 자리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자기 효능감의 약화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여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 무시의 배경에는 부모 스스로가 나는 이제 잘 모르겠어라고 말하며 점점 물러섰던 태도가 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 뒤에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남아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태도 하나가 존중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거의 방식이 지금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잘 몰라. 이 말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한 번 더 알아볼게. 라고 대답하는 순간 자녀는 부모의 태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존중은 완벽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입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지, 작은 일일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내면은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느끼면 자녀도 그렇게 느낍니다. 존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결정 하나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때로는 나 자신을 소모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주고 싶어서 한 발 더 다가서지만 그만큼 마음은 점점 지치고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왜 나는 늘 자녀 눈치만 보게 될까? 왜 자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오락가락할까? 그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흘러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들이마셨다면 내쉴 공간도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디에 내려놓느냐에 따라 관계의 품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는 그 감정을 그냥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해 그날 느낀 감정을 짧게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그 말은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렇게 글로 옮기면 감정은 보다 차분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후에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처럼 반복되는 익숙한 행동은 감정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애정과 존엄 사이에는 서로 숨 쉴 수 있는 틈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곧바로 표현하기보다 조금은 가다듬은 뒤 나누는 편이 서로를 덜 다치게 만들어줍니다. 지나치게 참는 것도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결국 마음속에 폭발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돌보고 표현하는 연습은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방식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쌓아두면 폭발이 되고 정리하면 존엄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참는 일은 결국 언젠가
감정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을 잘 정리하고 그 감정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감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곧 관계를 설계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자녀와의 감정 거리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관계는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언제부턴가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아빠는 그냥 쉬세요. 처음에는 고맙게 들렸던 이 말들이 이제는 나를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반복되면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역할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의 중심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필요한 사람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된 걸까요? 그것은 자녀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 역할을 내려놓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단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적 자율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로에게 기대되지만 각자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요즘 애들 속도 몰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건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꽤 괜찮았어라고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는 잔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제안의 어조로 전하는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 작은 결정을 내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활의 루틴을 다시 세우고 자녀에게 먼저 묻기보다는 내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태도가 존중의 분위기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너 없으면 안 되라는 말보다는 이 부분은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아. 알려줄 수 있겠니와 같이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는 표현은 부모의 품격을 오히려 더 높여줍니다. 존중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감정의 구조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여전히 주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중은 내가 삶의 균형을 잡을 때 따라옵니다. 자녀의 도움을 받는 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기만 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존중을 지우고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중심을 잡고 자녀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새롭게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힘이 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다음 선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도, 집도, 결정권도 하나씩 자녀에게 넘겨주면서 스스로는 점점 뒷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려가 과연 존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빠, 이건 그냥 제 명의로 해요. 엄마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편하게 해주려는 말이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부모는 점차 결정권을 잃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둘러싼 결정권이 관계의 구조를 바꾸는 열쇠가 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제적 경계 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제적인 사안에서 결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이 집은 여전히 내 결정이 살아있는 공간이다라는
심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는 일 역시 단순히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쉬운 만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누가 세우느냐에 따라 존중의 무게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 주고 가야 편한 거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킬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부모도 자녀도 서로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킬 원칙입니다. 존중은 단순한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존중은 권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지금 내가 어떤 구조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존중이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자녀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당신의 이름은 한 걸음 물러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시간 속에서 당신 자신은 자주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했고 돌보았으며 책임졌기에 그 이름은 오히려 찬란한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 뒤에 감춰두었던 나를 다시 꺼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깊고 소중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삶의 한 시기를 함께한 정체성일 뿐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아닌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는 쓰는 사람, 사진을 기록하는 사람, 마을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사람, 동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손으로 작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 혹은 그저 매일 산책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이 모든 이름은 당신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정체성이라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누군가가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부모라는 이름에 삶의 모든 의미를 걸고 있었다면 이제는 나만의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새로운 배움 하나가 그 이름을 다시 찾는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만년필을 꺼내 마음을 글로 적어보는 일,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을 만들어보는 것. 이 모든 행동이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그 이름을 부르다 보면 당신은 다시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또렷이 자리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중은 내가 내 이름을 다시 부를 때 생겨납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아닌 나 자신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삶.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조금씩 천천히 새롭게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존중받는 삶을 위해 무엇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 하나씩 돌아보았습니다. 사랑은 줄 수 있지만 존중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존중은 관계의 감정이 아닌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 구조는 누군가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감정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순간을 구조의 점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감정, 나의 결정, 나의 정체성을 내가 직접 다루고 있는가? 정신의학에서는 중년 이후 가장 흔한 심리적 문제 중 하나로 의미상실과 존재감의 위축을 이야기합니다. 삶에 기여하는 방식이 사라질 때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작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상황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태도를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삶이 주는 조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조건에 대한 태도는 언제든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태도의 결과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엄하게 대할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제는 감정에만 기대지 말고 구조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할지, 내 결정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내 이름은 무엇으로 다시 불릴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작은 선언을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제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균형을 만들겠다. 매주 한 번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겠다. 나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가겠다. 이러한 선언이 바로 당신의 존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만의 작은 선언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다음 인생을 다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오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